찍을까요? 찍을까요? 네,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후반부에는 더 풍부한 국자를 들고 왔습니다. 역사를 다 국자답게 가르친다고 잡은 누구? 네, 김기현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바로 이번 파트에서는 고구려와 중국과의 전쟁 그리고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보시면 선생님 너무 양이 많아요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파트에서 꼭 기억하길 바라는 것들은 이렇게 키워드로 빈칸으로 빵빵 뚫어놓거나 강의 때 강조할 거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왕 이름도요 제가 짚어줄 테니까 모든 왕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요, 여러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광개토대왕 장수한테 그토록 막강했던 고구려가 왜 갑자기 나제 동맹군에게 환강력을 빼앗겼지? 뭐죠? 의문스럽죠? 그래서 고구려 상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고구려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엄청나게 내가 왕 될 거야 귀족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해서 막 피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바로 신라가 쳐들어오게 되죠. 신라와 백제 나제 동맹군이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결국엔 신라가 백제 것까지 먹었으니까 신라에 의해서 한강유역도 빼앗기게 되고요. 저 북쪽에서 돌골이라 부르는 유목민족까지 쳐들어오면서 고구려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계속 싸움박질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하나의 규칙을 정합니다. 오케이, 일단 왕이 되겠다는 거는 이 가문으로 정하고, 이제부터 그러면 왕 대신 사실상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왕 바로 밑에 있는 넘버 원의 직위, 뭐라 그랬죠? 고구려에서 왕 바로 밑에 있는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직위가 뭐라 그랬지? 그렇죠, 대대로라는 직위야. 야, 이거 대대로 우리 센 가문끼리 3년마다 돌아가면서 이 대대로 직위를 가지면 사실상 이 고구려를 이끌도록 하자, 우리 싸우지 말고 돌아가면서 해먹자라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확립된 체제를 귀족 연립 체제라고 합니다. 사실상 왕이 아니라 귀족들,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우수 귀족들 중에서 대대로 바로 국무총리를 뽑아서 3년마다 돌아가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그것을 귀족 연립 체제라고 합니다. 고구려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어디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많이 하겠어요? 그쵸, 이런 귀족 연립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 왕 다음에 된 왕은 여러분들이 평강공주 일화로 많이 알고 있는 왕입니다. 바로 평원왕이라는 왕인데요. 이때 누굴 동경해요? 신진세력이었던 온달이라는 사람을 동경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온달 바보 아닌가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발음이 왜 이러지? 네, 발음이 꼬여서 미안합니다. 네. 자, 그렇게 알려져 있죠, 바보라고. 그런데 온달을 묘사한 모습을 보면 외국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이요. 굉장히 체격도 좋았고, 그리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말이 어떻겠어? 유창했겠어? 어눌했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구려에 굉장히 많은 유목민이라든지 소그디는 사실 약간 유럽인들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소그디인이라든지 아랍인이라든지 각종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외국 사람 중에 조금 눈에 띄었던 사람이 아닌가, 온달이. 그래서 말이 조금 어눌해서 바보라고 불렸던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온달과 같은 신흥 세력을 자기 곁에 두게 되면서 귀족들을 견제하고요. 또 그때 당시 평원왕이 준비했던 게 뭐냐면, 당시 중국은 수나라라는 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고구려에 위협이 오게 되는데, 그 수나라에 대비해서 방어성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양원왕 같아서 대대로 선발해서 귀족 연립체제 운영했다 정도, 평원왕은 온달을 새로 등용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당시 지도인데요. 자, 위진 남북 시대는 이렇게 분열의 시대에서 뭐예요? 수나라라는 나라가 딱 통일을 합니다. 자, 중국이 통일되면 반드시 어디를 건드립니까? 우리나라 건드리죠. 왜? 이제 본인들끼리 싸움 다 끝났으니까 주변 국가한테도 조공책봉 체제라고 해서 우리한테 굴복해! 나한테 무릎 꿇어! 라는 그러한 강요를 하면서 간섭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역시 고구려에도 그 간섭의 기운이 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중요하다고요. 영양왕부터 보겠습니다. 영양왕은 이름 그대로 뭐예요? 영양 만점인 왕이야. 왜? 영양왕은 엄청나게 고구려의 위대한 역사가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양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왕 일단은 야, 한강역 뺏어야지. 우리 한강역 다시 찾아오자 라고 해서 평원한 때 등장된 누구를 파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바보 온달로 알고 있는 온달을 파견합니다. 온달이 우리 여기 한 거는 아차산성 일대를 회복하고자 공격을 하는데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라군에게 패배해서 온달 장군마저 죽게 됩니다. 결국 한강유역 회복하는 건 실패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덩치가 커다란 수나라가요 압박을 시도합니다. 압박을. 어떤 압박을 시도해요? 야, 너랑 나랑 사이에 있는 저 유목민족인 말갈 고란이 있잖아. 고구려. 걔네랑 너네 친하게 지내지 마. 우리한테 위협될 수 있거든.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우리 30만 대를 끌고 와서 너는 그냥 초주검이야. 이 국자로 때려줄 거야. 라고 수나라 정작 문제가 없었지만 어쨌든 수문제라는 첫 번째 황제가 협박을 해댑니다. 협박을 해대요. 자, 제가 예전에 설명했죠. 고구려는 이렇게 중국에 협박당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 먼저 선빵 때려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요동의 서쪽이죠. 요서 지방에 대해서 그냥 선빵을 때려버립니다. 공격을 해버려요. 먼저 공격을 합니다. 자,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요. 누가 있을까요? 또 우리 학년에서 조금 그래도 덩치가 있으신 분이 누가 있을까? 여튼 유한이 있다. 유한이가 수나라. 유한이가 수나라. 근데 유한이가 이제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랑도 이제 알고 지낸 후배가 있다 칩시다. 그래서 유한이가 이제 중3도 됐고 이래서 가다가 이제 만났는데 초등학교 1학년한테 야, 나 왜 쌩까고 가? 나한테 인사하고 가. 왜 쌩 까는데? 라고 했더니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빡 죽빵을 때려버린 거야. 유한이 맞았어. 어때? 황당해 안 황당해? 곧바로 대응할 수 있어? 대응할 수 없어? 대응할 수 없죠. 굉장히 황당하죠. 그렇죠? 안녕 내가 이게 인사야. 때려버리고 초등학교 1학년이 그죠? 수나라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었다. 고구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기 보세요. 얼마나 덩치 차이가 납니까? 제국 고구려도 조그매. 근데 뭐야? 선빵을 때려버렸네? 그러니까 수나라 입장에서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곧바로 3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데요. 하필 그때 날씨가 안 좋아서 개박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요서지방에 대한 선제 공격도 했지만 이대로 끝날 게 아니야. 자, 2차 침입 또 한 번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수문제가 아니라 수양제라는 아들 때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쳐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문제 때는 그냥 이 날씨 때문에 그냥 물러왔고요. 그 아들내미 수양제 때 특히 우리가 2차 침입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2차 침입 때는 이제 완전히 고구려를 이 지도상에서 없애버릴 생각을 하고 쳐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 이유가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꼭 기억해 두세요. 2차 침입이 우리가 중요한데 2차 침입의 원인 중요하겠죠. 어떤 전쟁이든 원인이 뭐냐면 그냥 고구려가 그냥 싸가지 없고 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쳐들어왔다? 이건 아니야. 그렇죠? 이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인데 아무리 제국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당시에 돌거리라는 용의력이 진짜 셌거든요. 수나라가 이 돌거리를 어떻게든 통제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어. 그런데 고구려가 수나라 띠껍잖아. 그러니까 뭐야? 돌고리랑 손잡으려는 움직임, 즉 돌고리랑 동맹을 맺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야 이거 안 되겠다. 둘이 동맹 맺으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다. 이럴 바에 먼저 고구려를 없애자라고 공격해 온 겁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게 누구? 그렇죠. 고조선이랑 비슷하지. 한 무제가 야 너 흉노랑 친하게 지내지 마! 라고 했는데 고조선이 우거우거하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나 흉노랑 그럼 친하게 지낼 거야. 나 협박하지 마. 라고 해서 한무제가 먼저 선제 공격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다 기억하잖아. 우거우거한가 이름이 좀 발칙한 성기 장군이 끝까지 항전했지만 고조선이 멸망했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구려도 멸망했을까라는 겁니다. 고구려는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연기할까 동맹 맺을까봐 이게 배경이랬어. 원인 중요하다고요.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준비합니다. 야 이거 아빠도 정복 못하는 국가인데 이거 그냥 지나만 가도 고구려가 벌벌 떨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가자라고 해서 수나라에 징집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13만 대군. 자 근대에 와서 근현대에 와서 근현대 전쟁 전에는요 최대 숫자입니다. 최대 숫자. 단일 국가 최대 숫자 113만 대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수도를 빠져나간 데만 한 달 반이 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 자, 이렇게 부대가 크면은 모두 클 수밖에 없죠. 이 군인들 손가락 빨아먹고 전쟁할 수 없잖아. 뭐 먹어야 돼? 밥 먹어야지. 즉 뭐야? 보급부대. 보급부대가 뒤를 따라야 되는데 이 보급부대를 편성을 또 따로 하려면 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수양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야 네가 먹을 건 네가 챙겨라 해서 전투병들에게 한 달치 먹을 식량까지 얹어주게 됩니다. 자 수나라에서 고구려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이 먼 거리를 가는 동안 한 달치 식량 게다가 전투할 장비 그리고 텐트 칠 거 이런 것들 다 짊어지고 간단 말이야. 지금 현대전에도 여러분 남학생들은 나중에 군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군장의 무게가 한 25kg, 30kg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진짜 어깨가 짓눌려서 진짜 다 버리고 싶어. 군장 내가 여기 아무리 먹을 게 있고 텐트 칠 게 있어서 일단 너무 총도 무겁고 해서 버리고 싶단 말이야. 행군할 때. 근데 한 달치 식량까지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됐다고 생각해봐. 군인들 행군할 맛이 나겠어요? 다 버리고 싶겠죠? 실제로 자기가 먹을 식량을 나중에 괜찮겠지 않는 거야. 버리면서 행군을 하게 됩니다. 행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딱 도착해 보니까 뭐가 없다? 먹을 식량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죠? 자, 거의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수양제는 손쉽게 그냥 쳐부술 줄 알았어. 이러한 성들. 근데 고구려가 자랑하는 이 방어 라인이 특히 핵심 성인 요동성이 절대로 뚫리지가 않는 거야. 이거 먹을 식량도 없는데 전투도 제대로 안 돼. 점령이 안 돼. 그래서 꾀를 냅니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어떡하지? 야 그럼 113만 대군이 진격하기 힘드니까 따로 30만 대군만 빼가지고 어떻게 하자? 30만 대군만 빼서 어떻게 하자? 따로 빼서 야 수도만 점령해가지고 이 고구려 왕의 항복을 받아내자라는 전략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 30만 대군 따로 뺀 걸 뭐라 그래? 별동대라고 하는데요. 별동대라고 하는데 이 별동대가 도착을 했어요. 자 어디? 고구려 수도 평양성에 도착을 했는데 자 당시에 고구려 왕 영양왕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요. 야 전부 다 이 적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성 안으로 들어와서 방비하자라고 해서 그것을 적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없애는 전략을 뭐라고 청야수성이라고 합니다. 청야 들판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수성 성에 들어가서 농성 투쟁을 한다는 뜻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나라 군대 당연히 먹을 거 안 들고 왔어. 왜? 먹을 게 애초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양에 와서 약탈하자라는 심산으로 왔는데 청야수성
깨끗하게 있어. 아무것도 약탈할 게 없고 성에 들어가서 항전을 하고 있는데 이 평양성이 잘 뚫리지가 않아. 그죠? 자, 그랬더니 우리의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자, 당시에 고구려의 총사령관 누구예요? 을지 문덕이라는 사람이 이 수나라 장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야, 너네 대단해. 너네 사실 이긴 거나 다름없어. 그러면 너네 이쯤에서 만족하고 물러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야, 우리 너네랑 싸워서 못해. 우리 항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이래서 은근히 이것이 조롱인지 이게 항복의 문서인지 모를 게 애매하게 써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수나라 총사령관 입장에서는 뭐든 좋으니까 돌아갈 명분. 왜? 돌아가고 싶어. 먹을 것도 없고 전투도 안 되고 돌아가고 싶은데 이렇게 사실상 항복하겠다 혹은 나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조롱인 것 같지만 칭찬해주는 것 같은 이 문서를 가지고 가면 그래도 황제한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별동대가 돌아가는데요. 자, 고구려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냥 불민족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이 별동대가요. 이 위쪽에 강을 건너기도 이 강 뭐라 했죠? 자, 우리 지리특강 팀이었습니다. 청천강이라 했고요. 그때 이름으로 살수라는 곳인데요. 이 살수에서 물을 가둬놨다가 물을 건널 때 팍 터뜨려가지고 30만 대군이 건널 중간쯤에 터뜨려가지고 군대를 반으로 나누고 기습 공격을 때려서 이 30만 대군을 거의 전멸시킵니다. 그래서 돌아간 병력은 얼마밖에 없었대. 도망친 병력은 30만 중에 2,700명밖에 없었다라고 알려진 전투. 무슨 전투? 우리나라의 위대한 전투, 승리의 역사, 바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수나라는요 고구려한테 개박살나고 나서 결국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봐도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위대하죠. 영양왕이라면 뭐, 여러분이 왕이라면 뭐 남기고 싶겠어? 그죠? 기록을 남기고 싶겠죠. 그래서 야, 문진아, 뭐 편찬해라? 역사서 편찬해라. 그래서 자, 위대한 고구려의 역사를 담은 신집이란 역사서를 이때 편찬하게 되고요. 또 저 바다 건너 일본과도 관계를 더 돈독히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파견하냐면 스님들을 파견하는데 담쟁 법정 스님 이외에 또 어떤 스님을 파견하냐면 이름도 굉장히 자비로우실 것 같고 해자스러운 해자 스님을 보내게 됩니다. 네, 해자 스님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양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좀 이따 이어서 바로 당나라와의 전쟁 영류왕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끝나고선요, 그다음에 삼국통일에 대한 내용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꼭 시험 보기 전에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네, 찍을까요? 네,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가장 국자답게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누구? 네, 김기현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인 살수대첩까지 보았다면 이번 파트에서는 바로 당나라와의 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째 영류왕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나라의 전쟁은 다 보셨죠? 그래서 해자 스님까지 보았습니다. 영유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유왕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여기 적혀있다시피 고건무라는 사람이 지켜요. 고건무는 누구였냐면 제가 설명을 생략했지만 수나라 군대를 격퇴했던 고구려 왕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유왕 자체도 수나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 대단한 지지를 받고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던 게 뭐냐면, 자, 수나라는요 고구려한테 지고 나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떠오르냐면 당나라라는 나라가 이제 중국의 새로운 나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 고구려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얻은 게 있다? 없다? 없다.
방어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고구려가 그로 인해서 무언가 물자를 획득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막아내려는 경제력과 인력 손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는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집권한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는 제스처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선 야 우리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사로잡았던 포로들 다 돌려줄게 라고 하고요. 조공측봉 관계 우리 신하국 할게. 또 우리 하나 더 뭘 제출해요? 공역도라는 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자, 공역도는요 고구려의 영역을 다룬 지도인데요. 우리가 영역으로 생각하는 지역은 요 지역까지니까 더 이상 우리는 침략하지 않을게라는 고구려의 입장을 표명한 곳이 바로 공역도입니다. 지도까지 제출했어요. 이거 뭐야? 우리 너네랑 진짜 싸우기 싫어요 라고 손든 거나 다름없잖아,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당태종,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당나라 전성기 때 황제인데요. 당태종은요 우리를 적대기로 합니다. 자, 당나라 병사들이 고구려 국경을 침해해서 고구려와 당나라 사이에 세워놓은 탑이 하나 있어요.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시체를 쌓아 올린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탑을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탑을 하나 쌓아놨는데 그게 바로 경관이라는 탑인데요. 이거 고구려 입장에서 어때요? 무슨 메시지야? 야! 이만큼 너네들 우리나라 침략했다가 개죽음당했어. 오지 마! 하면서 공포심을 심어주고 경고의 의미로 국경지대에 세워놓은 고구려 입장에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영광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단으로 파괴하면 부숴버립니다. 자, 이거 당나라 고구려랑 친하게 지낼 마음이 있다야 없다야? 없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당나라와의 전쟁 준비해야겠는데 뭘 축조한다? 천리장성이라는 당나라와의 경계 사이에 이제 방어 라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자, 천리장성 기억하셔야 되게 천리장성 가장 북쪽은 부여성이라는 성이 쌓여 있고요. 남쪽은 비사성이라는 성이 쌓여 있습니다. 요것을 잇는 방어 라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어서 교과서랑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교과서 여기 45쪽 보시면요, 천리장성이 나와 있는데 마치 비사성부터 부여성까지 어떤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까? 그렇죠.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 교과서 측에 오릅니다. 자, 원래 이 천리장성은요 하나의 커다란 메인성이 있으면 그 주위에 조그만한 한 4개 정도의 소성, 작은 성들을 배치해서 이 메인성으로 쳐들어왔을 때 나머지 이웃성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 천리장성이거든요. 그래서 만리장성처럼 하나로 연결한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앞서서 말했던 게 있습니다. 아까 귀족 연립실 때 누구를 선발한다 했어? 그렇죠. 고구려 최고의 관직 대대로를 힘 있는 가문들이 돌아가면서 선발을 한다고 했었어. 자, 원래 말이죠. 이 연개소문 집안은요 파워가 짱짱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개소문이 대대로 집 위에 올라야 되는데 이게 밀렸어. 그래서 어디로 쫓겨나가냐면 저기 야, 넌 성이나 쌓고 천리장성 감독관으로 연개소문. 선생님 이름이 개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성희연씨고 이름이 개소문입니다. 개소문. 연개소문을 거기로 내쫓아버리니까 연개소문 화나요? 안 나요? 화나겠죠. 그래서 공사. 자, 성 쌓고 있는 애들은 어차피 병사들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사를 이끌고 가서 정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영유왕, 너 죽어! 영유왕을 죽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유왕의 시체를 토막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연개 소문의 정변에 의해서 영유왕이 살해당하고요. 자, 연개 소문에 의해서 고구려의 마지막 왕 누가 오른다? 보장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장왕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왜? 사실상 이제 권력은 누가 있어? 고구려 원탑 누구야? 이제 연개소문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연개소문은요 자기가 직접 관직을 만듭니다. 망리지 혹은 기록에 따른 대망리지라고 하는데요. 망리지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 스스로 취임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야.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어쨌든 직함이 제일 높은 거 학생 중에 학생회장인데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래서 어떻게? 야, 이제부터 학생회장이나 학생반장으로
반장이 최고직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서 자기가 집도하는 거야.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원래 최고직위는 대대로였는데 막리지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가 취임하게 됐다. 자, 이제 바야흐로 누구 세상이야? 연개소문의 세상인 겁니다. 그렇죠? 자, 대외 관계를 보면요, 당시 연개소문이 집권했을 때 백제 의정왕이 끊임없이 신라를 침략했고 신라가 밀렸기 때문에 이 백제를 짓밟기 위해서 김춘추, 신라의 김춘추, 태종무열하면서 백제를 멸망시켰던 신라 왕입니다. 당시는 왕은 아니었는데 김춘추가 직접 고구려에 자, 신라랑 편먹고선 백제 공격합시다 요청했는데 까입니다. 왜 까이냐면 연개소문의 조건이 그거였거든. 야, 우리 돈 받고 싶어? 그럼 너 한강 유역 전부 다 내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고구려와 거부하게 되고요. 거부하게 되고 또 백제와는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고구려를 어떻게든 발 아래 무릎 꿇리고 싶었던 강태종은요, 네, 바로 누구를 벌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쳐들어오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야, 신하가 왕을 죽이는 거 이거 말이 되냐? 너 너무나 비도덕적인 일이야. 내가 이 세계의 킹왕짱으로서, 킹왕짱 황제로서 이거 두고 볼 수 없어. 내가 벌하겠어. 라고서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지도 한번 보실게요. 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쳐들어옵니다. 여기 천리장성이 축조되고 연개소문이 정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강태종이 이걸 부실러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강태종 소문만이 아니었던 거야. 전쟁이 심연다 봅니다. 그래서 요동성의 주요 방어 라인을 함락시킵니다. 물론 요동성을 함락시키고요. 요동성이 함락됐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 성들이 겁먹어서 항복한 꼴인데요. 자, 그러고 나서 수도인 평양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어디서 맞부딪힌다? 안시성이라고 불리는 이 토성에서 이 전쟁의 신 강태종이 발이 묶이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한다? 안시성에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시성은 조그만 성이 당태종이 쉽게 함락할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안 뚫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결국 50일 동안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패배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전투를 뭐라 그런다? 안시성 전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왜 돌아갔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겨울이 차지하고 있어. 자, 겨울이 되면은 전쟁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불리해요, 유리해요?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또 여기 추위 얼마나 추워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철수하게 되고요. 썰에 따르면 안시성 전투 중에 누나를 만나서 당태종이 애꾸가 돼서 일찍 죽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언급할 거.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는 안시성주의 이름을 양만춘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안시성주의 이름이 양만춘이다라는 것은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만춘일 수도 있겠지만요, 양만춘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안시성주라고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억해야 될 거.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고구려가 승리했다. 무슨 대첩? 살수대첩. 그리고 살수대첩 이후에 영유왕이 왕이 됐는데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뭐야? 까였어. 그래서 뭐 축조했다? 천리산서 축조했다. 천리산서 쌓고 있다 보니까 빡치는 인물이 하나 더 있어. 바로 이름은 개소문, 성씨는 연씨. 연개소문에서 영유왕이 뭐가 된가? 이렇게 됐더니 당나라가 이걸 벌하겠다고 쳐들어왔네. 당나라와의 전쟁 주요 전투보다 안시성 전투다. 이렇게 키워드로 연결하셔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고구려의 전술과 관련된 거고요. 성을 이렇게 쌓아서 방어하기가 좋았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우리는 프린트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시성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보장은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멸망과 부흥운동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요거는 삼국통일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긴 하지만 요 영상에서는 미리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구려 멸망을 다루기 이전에 앞서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나라가 전략을 바꿔요. 어떤 전략을 바꾸냐면, 자, 안시성 전투에서 돌아가고 나서 신라와 동맹을 맺고요. 또 어떤 전략을 바꾸냐면, 야, 어차피 고구려 한 번에 무너질 나라가 아니다. 근데 뭐야? 우리는 고구려보다 압도적인 게 있다. 뭐?
영토와 엄청난 경제를 물량 공세를 하죠. 그래서 계속 소규모로 계속 고구려를 찔러대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바닷가의 돌이라든지 강가의 돌 보면 돌이 깎여서 내려가고 보입니까? 처음에 물로 내려쳤을 때 그 돌이 한 번에 깎이진 않지만 계속 물이 들이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돌이 깎이죠. 자, 강력했던 고구려도 당나라가 계속 찔러대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랑 고구려랑 친한이었던 백제가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 근데 연개 소문이 만약에 살아있었다면요, 이렇게 고구려가 허망하게 멸망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하필 누가 죽어요? 연개 소문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자 요런 인물들이 싸우게 돼요. 연개 소문은 하필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권력 다툼을 하게 돼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 근데 최종 승자는 누구였냐면 남건과 남산이 연합했거든요. 그래서 남건과 남산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 남생이라는 놈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영토를 당나라에 바치면 당나라에 항복해버리고요. 그리고 연개소문의 동생이었던 연정토라는 놈은요, 연정토라는 놈도 남건 남산이랑 같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봐 자신이 보유하던 남쪽 고구려 영토를 신라에 바치게 됩니다. 즉 북쪽은 당나라의 항복, 남쪽은 신라의 항복. 그러니까 어디만 남아? 평양성 일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구려가 나당 동맹군에 의해서 결국 허무하게 함락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 고구려는 끝일까요? 끝이 아닐까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고구려를 되살리자 부흥운동인데요. 교과서 47쪽의 지도랑 같이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구려는 연개소문 이후에 권력 다툼에서 멸망하게 됐지만 고구려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고요. 교과서 47쪽 보시고 여기다 인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고구려 부흥운동 관련된 인물 첫 번째 안승이라는 인물이고요. 안승. 두 번째는 안승과 같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던 사람이 건모잠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이번에는 고연무라는 인물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교과서 47쪽에 나와 있으니까 고연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활약했고 건모잠 안승은 어디에서 활약했는지 지도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안승, 건모잠, 고연무. 자, 그리고 밑에는 뭐냐면요, 여기 건모잠과 안승이 건모잠을 시기 질투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요 안승은 어디로 내려오냐면 나중에 당나라가 신라의 뒤통수를 때리려고 해서 신라가 누구를 지원하게 되냐면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게 돼요. 근데 이 안승한테 부탁을 해서 안승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백제 땅, 전라도 익산 이제 금마절한데 보덕국이라는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신라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은 뒤이어 백제 땅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 당나라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안승과 건모잠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는데 어디서? 한성, 지금의 황해도 재령이라는 데서 했는데 결국 둘이 내분이 일어나서 건모잠이 죽게 됐다. 근데 그 안승은 신라로 내려왔는데 마침 신라가 지원해서 보덕국이라는 국가를 세워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속했다가 망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구려 멸망과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고구려 부흥운동은 다시 한번 삼국통일 파트 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구려 내용이었고요. 우리 한참 타임 끊고 백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쉬었나요? 네,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를 국자답게 가르치는 하는 김기영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사비시대 백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선생님 상황이 왜 떠나왔나요? 이거 그냥 추가 내용이에요. 추가 내용. 요거는 참고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요. 뭐 내용 자체는 사실 앞에서 했던 좀 반복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우리 위덕왕, 의정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덕왕과 무왕도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동왕 성왕 다음에 왕인데요. 중요한 건 이 위동왕 시기에 뭐가 만들어졌다? 금동 대항로라는 백제의 자랑인 유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동 대항로가 언제 만들어졌니? 바로 위동왕 때 만들어졌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동 대항로는 참고로 교과서 35쪽에 나와 있고요. 자, 무왕은 어떤 일화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서동설화로 유명합니다. 서동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무왕이 말을 캐던 말하고 있어요. 말을 캐던 사람이었는데 이 서동이 어떻게 돼? 신라 진흥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와 결혼했다라는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거의 주인공이고요. 실제로 무왕의 부인이 신라의 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빈칸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무왕하면 기억할 때 바로 미륵사라는 절을 지었다는 건데요. 이 미륵사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요거 관련돼서는 34쪽, 33쪽을 보면 좋겠는데요. 바로 금제, 사리, 봉영기라는 유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금제, 사리, 봉영기요. 자, 요 유물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 유물을 통해서 선화공주 이외의 부인이 또 있었구나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미륵사는 바로 사택적덕이라는 사람의 딸 사택왕후가 지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름이 왜 이렇게 이상해요? 사택시입니다. 사택시. 알겠죠? 그래서 이 유물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물 우리가 내가 백제는 세 가지만 언급했어. 칠지도. 그 다음에 금동대항로, 금제사리, 봉영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어디부터다?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부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자왕은 왜 의자왕인가요? 취업맨이야? 의자에 앉아있어서? 아니야. 의롭고 자비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자왕은 실제로 똑똑했고요. 굉장히 군사적으로 역량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자왕 하면 중요한 건 친정체제 뭡니까? 신라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 의자왕은요, 자기의 말에 의해서 백제라는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컨트롤되기를 원했고 그런 국가를 수립하고 싶었기 때문에 직접 통치를 하는 강력한 왕권의 국가로 만들고자 했고요. 그리고 바로 백제의 원수, 통수쳤던 신라를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의자왕을 연결하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정체제 확립을 위해서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자기한테 대기던 귀족들 전부 다 손으로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그 자리, 귀족들 다 내쫓으면 그 관료 자리로 누구 앉혀? 보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 그것도 41명이나 있어. 아들내미 41명을 앉히게 됩니다. 네. 의자왕 굉장히 그쵸. 네. 건강하셨나 봅니다. 41명이나 되는 아들. 물론 한 명의 부인이 낳으신 건 아니겠죠. 네, 아들을 단치게. 이거 어떤 거냐면 스미 대통령이야 뭐야? 근데 대통령인데 장관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다 뭐야? 전부 다 내 아들들인 거야, 그렇죠? 이렇게 앉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무리수죠.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또 신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침략하게 되는데요. 신라 침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 642년에 함락했던 바로 대야성 함락입니다. 자, 대야성 함락과 관련돼서는 교과서 46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야성은요, 천혜의 요충지입니다. 자, 바닷가, 지금의 합천 지역인데요. 경남 합천 지역인데, 자, 바다로 가는 해상길도 통제할 수 있을 뿐더러 바로 신라 수도인 금성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야성을 함락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데니까 누구를 배치를 시키겠어? 그 성을 지키는데? 그렇죠. 신라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배치할 겁니다. 당시 신라에서는요, 김춘추, 나중에 왕이 되는 김춘추가 굉장히 당시 선덕 여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요. 바로 김춘추의 가족들이 거의 대야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춘추의 사위인 김풍석과 바로 딸내미 김고타소랑을 여기에 보내게 되는데 의자왕이 여기 침략하면서 누구를 죽여버린 거야? 이 둘을 살해하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김춘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떻게든 백제한테 복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고구려와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고구려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까이고 결국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다? 나당 동맹. 바로 이 백제 자기 가족들도 죽였지만 이 백제가 의자왕이 계속 뭐야? 끊임없이 침략하다 보니까 이런 백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신라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누구랑 손을 잡게 된다? 당나라와 나중에 동맹을 맺게 된다. 바로 그 어쨌든 처음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의자왕이 어디 함락이다? 대야성 함락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의자왕은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고요. 우리 그럼 의자왕 때 결국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 스토리를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멸망 스토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 파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백제에 대해서 볼 건데요. 백제 일단 보기 전에 프린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백제가 멸망했냐? 신라도 거의 이제 신라를 그냥 궁지에 몰아넣을 정도로 정말 군사적 역량이 뛰어났단 말이에요, 의자왕이. 근데 왜 멸망했냐? 아까 보셨다시피 뭐예요? 지나친 권력과만 누구야? 귀족을 다 내쫓고 자기 아들로만 안 치는 게 어딨어? 이 시스템이 돌아가겠냐고, 그죠? 자, 그러다 보니 그리고 계속 신라랑 전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멸망하게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 5만군과 이제 바다 쪽에서 합류하기로 한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백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요. 자, 그 군사들을 거느리는 사람들이 바로 귀족들인데 그 귀족들을 내쫓다 보니까 내쫓았고 또 내쫓다 보니까 곧바로 수도 근처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숫자가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을 벌 필요가 있어. 시간만 번다면 어떻게든 좀 해볼만 했어. 그런데 예상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시간을 끌지 못하면 백제가 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시간을 끌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 당시 의자왕이 유일하게 신뢰하던 사람입니다. 바로 백입니다. 성이 계시죠? 네. 개배가 가서 김유신 좀 맞고 오라 라고 해서 바로 자, 황산벌이라는 곳으로 계백이 나가는데요. 당시 병력이 5,00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 근처에서 이제 의자왕이 쥐어짜서 할 수 있는 병력이 5,000명밖에 없었던 거야. 나머지 귀족들은 응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5,000명이 결사대를 이끌고 김유신의 5만 명을 막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어디로 오게 돼요? 그죠? 자, 김유신은요 당나라랑 약속을 한 게 뭐냐면 자, 요 황산벌로 들어가서 뭐야? 사비를 점령하고 당나라군과 그 사비 백제 수도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따라서 빠르게 돌파를 했어야만 했어. 여기 황산벌이란데. 근데 이 황산벌에서 생각보다 죽음을 각오한 계백의 5,000명 결사대가 뭐예요? 네, 버티게 됩니다. 버티게 돼. 3일을 버티게 돼. 자, 그러면서 김유신 장군은 묘안을 냈어야 돼. 야, 이거 어떻게 돌파하지? 쟤는 죽기를 각오하고 어떻게 덤비는데 이게 안 되네, 생각보다 잘. 그래서 창의를 부릅니다. 어딨어? 창의. 네, 관창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관창, 아까 뭐라 했어요? 화랑.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네, 제가 그냥 다 뚫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겁없이 달려든다 그랬잖아. 그래서 관창이 처음에 관창을 투입해서 화랑을 투입해서 이 어떤 분위기를 네, 바꾸고자 했는데요. 관창이 돌파하는데 역시나 아직 애송이죠. 계백한테 붙잡힙니다. 근데 계백도 너무 보니까 어려워. 그래서 죽이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 근데 또 돌려. 또 돌려보내. 자, 이거 어떻게 계속 돌려보낼 수도 없잖아. 그래서 결국엔 뭐야? 관창이 뭘 베어버립니다. 자, 어린 관창 전투하다가 이렇게 백제군이 죽였대. 자, 죽음을 각오한 백제의 결사대에 비해서 조금 밀려있던 신라군 자기 편 젊은 장수가 죽었대. 분개해요, 안 분개요? 와, 이게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관창의 희생으로 신라의 5만 병력이 결사대를 밀어버리고요. 어디를 함락시킨다? 사비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참여 갔는데 근데 어떻게 돼?
의장이 없네? 의장 어디로 갔어? 바로 방어학신 웅진성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웅진성은요 방어하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함락시켜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야. 자, 그런데 또 통수를 친 놈이 나와. 의자왕의 부하 중 예식진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얘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의자왕도 결국 웅진성에서 함락하게 되면서 660년 어디가 멸망한다?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백제 멸망 스토리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백제도 멸망 스토리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백제 역시 뭐가 있어요? 백제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부흥운동 마찬가지로 교과서 47쪽의 지도를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백제 부흥운동은 여기 적혀져 있는 빈칸에 있는 사람들 몇 명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부여풍, 성이 부여씨예요. 왕자 부여풍과 도침, 복신이라는 사람이 어디? 주류성에서. 자, 교과서 47쪽에 위치 나와 있습니다. 주류성에서 누가 활약했다? 부여풍, 도침, 복신이 백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활약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좀 이름이 특이합니다. 네 글자입니다. 흑치상지, 사타상여, 사타분열로 요즘 아세요. 사타상여 등이 어디서 항전할 때? 교과서 47쪽에 위치 나왔죠? 임존성에서 활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백제를 살리겠다. 그래서 백제 부흥군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회복하고 이제 완전히 당나라군과 신라군을 끝장내기 위해서 누구의 지원까지 받아요? 일본 외의 지원까지 받거든요. 모든 백제 부흥군과 일본의 지원군이 바로 백강, 지금의 금강인데요. 백강 유역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강 전투라는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나당 연합군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백제 부흥운동은 어떻게 된다? 언제 끝이 난다? 663년에 끝장이 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백제 부흥운동이 끝장이 나게 되면서 더 이상 백제는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백제 부흥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백제 부흥운동은 교과서 47쪽에 나와 있는 지도상의 위치와 그 인물들,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이 언제 일어났는지 제가 언급을 하는데 신라의 삼국통일 요 과정 중요하다고 해요. 헷갈릴까봐 제가 여기다 표로 적어놨으니까 순서 제발 잘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순서 중요하다고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우리 신라 삼국통일을 전개할 때 있어서 신라라는 나라는 어떠한 역할을 했었고 또 결국엔 어떻게 통일을 이루었는지 신라편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야편과 문화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